1743년 한양. 당시 명망 높던 어느 정승의 집으로 한 청년이 방문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던 청년은 정승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곧 있을 과거에 응시하려 하는데 이를 위한 붓과 종이가 없으니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런 청년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정승은 그에게 붓과 종이를 내주었다. 하지만 청년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집만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에 정승이 의아해하자 청년이 말했다. 소인이 비록 가난하나 이를 직접 손으로 들고 가게 하시렵니까? 이에 무안해진 정승이 하인을 시켜 보따리를 싸주자 그제야 청년은 감사를 표했는데 허리를 숙이던 와중에 옷 속에서 개 가죽이 떨어졌다. 속옷을 네이로 쓰던 양반들과 달리 청년은 돈이 없어 개 가죽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 광경을 본 하인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청년은 태연하게 가죽을 다시 집어넣은 뒤 집을 나섰다. 이후 집안 사람들은 가난해서 도움을 청하는 주제에 뻔뻔하다며 청년을 욕했지만 정승만은 그의 눈빛과 기계 있는 모습을 보고 필시 크게 될 인재라 여기며 감탄했다. 그리고 정승의 생각대로 청년은 당에 열린 문과에서 보란듯이 급제했다. 그의 이름은 최재공. 영조와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이다. 최재공은 숙종 46년인 1720년 5월 12일에 충남 홍성군에서 지중추부사 최영일의 아들로 태어났다. 최재공의 가문은 대대로 이왕의 학문을 따르던 남인 계열이었는데 이들은 장희빈과 결탁하여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기도 했으나 이후 그녀가 폐비되면서 함께 몰락했다. 이때 최재공의 가문 역시 연루되었으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무렵에는 가세가 많이 기운 상태였다. 이처럼 집안 상황은 좋지 않았으나 그와 별개로 최재공은 가문의 이력 덕분에 당대의 남인 출신 문장가로 유명했던 강박, 우광운, 이익의 밑에서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린 최재공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이는 성우 이익이었다. 벼슬에 나서지 않고 제하에서 응거 중이던 이익은 현 사회의 폐단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는데 대표적으로 특정 가문의 자제들만 임용되는 과거제 비판과 양반의 생업종사, 천민등용, 노비의 숫자 제한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안건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런 이익의 사상은 훗날 최재공이 재상이 되어 개혁 정치를 주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최재공 역시 이런 스승을 각별하게 생각해서 이황을 계승한 남인의 정통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재공은 영조 11년인 1735년에 지역에서 치르는 과거 시험인 향시에 합격했으며 정우품 통덕량을 받았다. 비록 실권 없는 명예직이었으나 15살의 어린 나이에 향시에 합격할 만큼 최재공의 학식은 뛰어났다. 이후 한양에서 치러질 과거 정시에 합격하기 위해 최재공은 학문에 몰두했으며 8년 뒤인 1743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과거에 급제한 최재공은 이후 견습관원인 승문원권지에 임명되었다. 이후 경연, 실록 편찬 등의 업무를 맡는 수찬, 교리와 같은 직책들을 역임했으나 당시 남인들이 소외되었던 정계사정상 최재공 역시 한동안 요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겉돌았다. 하지만 1745년에 스승인 오광운이 사망한 이후 최재공은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그의 관우는 트이게 된다. 영조는 당시 조정에 만연하던 붕당 정치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당파의 인물들을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했는데 이에는 남인 역시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인을 대표할 만한 인재들을 물색했는데 그중 눈에 들어온 이가 바로 최재공이었다. 이익, 강박, 우광운과 같은 남인 거두들의 휘하에서 수학했으며 그 본인도 뛰어난 재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재공은 집안 내력 때문에 관료들이 추천과 시험을 통해 후임을 뽑는 제도인 한림회권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이를 들은 영조는 그에게 자신이 신설한 시험 제도인 한림소시에 응시할 것을 명했다. 이전부터 왕이나 고위 관원이 특정 관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하던 관리를 영조는 한림소시라는 이름으로 제도화시켰다. 그리고 영조의 예상대로 최재공은 무난히 시험을 통과했고 영조 24년인 1748년에 예문관 검열에 임명되었다. 예문관은 왕의 명령과 회의를 기록하고 실록을 편찬하는 중요 부서로 고위 관료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관문이라 여겨졌다. 이와 같은 영조의 조치는 사실상 최재공이 왕의 선택을 받은 중요 인사가 되었음을 알렸다. 훗날 한림소시 제도의 성과로 그의 등용이 언급될 만큼 최재공은 탕평책에 의해 발탁된 대표적인 인재로 인식되었다. 이후로 최재공은 왕의 지원 아래 능력을 인정받으며 경력을 쌓았다.
비록 1751년에 아내의 묘자리 문제로 땅 주인과 다툼을 벌였단 이유로 탄핵된 뒤 강원도 삼척으로 유배당했지만 1년 뒤에 다시 복직했다. 영조 29년인 1753년에는 호서함행어사에 임명되어 충청도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3년 전에 시행된 균역법에 여론조사와 미비점, 폐해 등을 조사하고 그 해결책을 영조에게 진언했다. 암행어사에서 복귀한 뒤에는 국왕의 자문역인 홍문관 교리, 관료의 부정을 적발하는 사헌부 지비를 역임했으며 사도세자의 스승을 맡아 그의 후견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맺은 사도세자와의 인연은 훗날 정조 시기에도 그가 중요 관료로 임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755년에 나주의 유언비어가 떠돈 나주 괴사 사건이 일어나자 용의자를 신문하는 문산항청을 맡아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남인들이 연루되었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최재공은 몇 참 남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영조에게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남인 인사와 그 가족 500여 명이 처형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나마 본인을 비롯한 소수의 동료들은 무사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남인은 사실상 조정에서 축출당했다. 사건 종결 이후 최재공은 관련자들을 신문한 공로로 동부승지에 발탁되었는데 이때 그도 남인임을 이유로 공격받자 사도세자가 나서서 비호했다고 한다. 비록 본인의 당파는 괴멸했지만 이후로도 최재공은 영조의 신임 아래 계속 관직에 남을 수 있었다. 영조 34년인 1758년에는 왕의 행적과 주요 인물들의 기록을 담은 열성지장의 편찬에 참여한 공로로 승정원 도승지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당해에 들어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때 최재공은 세자의 스승으로서 부자 간의 사이를 중재했다. 일례로 영조가 사도세자를 패한다는 교지를 내리자 최재공은 이에 따를 것을 거부하며 다시 생각해달라 호소했고 결국 영조는 마음을 바꿔 명을 철회했다. 이렇듯 최재공은 자신을 발탁한 은인인 왕의 명을 거부하면서까지 사도세자를 옹호했고 그의 소신 있는 행보에 감명받은 영조는 훗날 정조에게 최재공은 사심없는 신하이며 너의 충신이다 라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 이후로도 최재공은 세자의 스승이라는 책임감으로 사도세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4년 뒤인 1762년에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최재공은 모친상으로 고향에 내려가 있던 참이었다. 비록 그 자리에 있었어도 세자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진 못했다는 무력감과 상처는 컸다. 이후 3년상을 마친 최재공은 다시 관직에 복귀했다. 예문관 채학, 대사관, 비변사 당상과 같은 명망 높은 직책들을 맡으며 최재공은 모친과 세자를 잃은 슬픔을 떨치려 노력했지만 이후 황해도 안악 군수로 재직 중에 부친이 사망하면서 다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부친의 3년상도 마친 최재공은 1770년에 병조판서에 제수되면서 중앙정계에 복귀했다. 영조 제위 후반에 들어 최재공은 병조와 호조판서를 오가며 여러 업무들을 맡았는데 특히 국가재정 확충과 무역에 필요한 은과 산삼의 확보에 주력했다. 이와 더불어 약방 제조를 맡아 허약해진 영조의 건강 또한 살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최재공은 영조의 확고한 신임을 받았는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청도 최재공이 아뢰면 왕이 들어준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조의 신뢰는 그가 세손의 스승에 임명되면서 정점을 찍었다. 영조 48년인 1772년에 최재공은 세손 우빈객에 임명되어 세손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는 최재공이 사도세자의 폐세자를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한다. 최재공 역시 사도세자 문제로 세손의 왕위 계승을 문제 삼는 노론으로부터 정조를 보호했다. 4년 뒤인 1776년에 영조가 사망하자 최재공은 국장도강 제조에 임명되어 장례식을 주관했으며 영조실록을 규정하는 작업을 맡았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최재공은 조정에서 중책을 맡았는데 형조판서 겸 판금부의사로서 사도세자를 음해하고 정조의 왕위 계승에 간섭했던 인물들을 신문 및 처단했다. 또한 정조의 명으로 양반들이 보유한 노비의 수를 줄이는 산노비 절목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당대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으나 순조대에 이르러서는 해당 규정 덕분에 노비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최재공은 정조 시기에도 중신으로서 활약했지만 정조 3년인 1779년에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장해서였다. 정조의 즉위 이후 최재공은 꾸준히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장했는데 한때 세자의 스승이었다는 점과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조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도세자를 복권시키지 말 것을 명했는데 때문에 이와 같은 최재공의 주장은 선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조정 대소신료들에게 선왕의 은혜도 잊은 배은망덕한 인물이라 공격받았고, 이에 채제공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 뒤 한양 인근에 위치한 명덕산에 은거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8년이 지난 1786년에 채제공은 정조의 명으로 다시 조정에 복귀하게 되었다. 유능한 인재인데다가 세손 시절 본인을 지켜줬으며 부친의 복권을 주장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정조는 가만히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비록 그의 행적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정조는 그들을 무시하고 채제공을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임명하며 복직시켰다. 그리고 2년 뒤인 1788년에 우의정에 발탁되면서 채제공은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채제공은 당시 조선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인 정승에 올랐지만 그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우의정이 된 지 2년 뒤에는 좌의정을 겸직했으며 1793년에는 영의정까지 맡았다. 이렇듯 삼정승을 모두 역임함으로써 채제공은 조정의 수상이자 병권까지 거머쥔 독상의 자리에 올랐다. 사실상 홀로 정부의 수반이 된 채제공은 나라의 패단을 혁파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했다. 시전 상인들의 상권 독점과 정경 유착을 금하는 신해통공을 추진해 조선 후기 상업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정산품 이하 관리는 추천으로 뽑는 통청권과 후임을 지정할 수 있는 자대제 제도를 없애 당쟁을 완화시켰다. 이렇듯 채제공은 3년간 독상으로서 여러 개혁을 단행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파벌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1792년에 채제공은 좌의정에서 파직당하고 말았다. 천주교를 옹호했다는 이유였다.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세력을 넓혀 나가자 이에 대한 대처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채제공은 묵인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 대다수가 남인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채제공 본인은 천주교를 요사스럽고 허황된 소리라 여겼지만 몇 남지 않은 동료들이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탄압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채제공은 천주교 신자라 공격받아 1792년에 잠시 파직당하고 말았다.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귀했지만 이와 같은 행보 때문에 채제공은 반대파로부터 천주교 신자라는 공격을 수시로 당했다.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거머쥐고 거침없이 개혁을 단행하는 그에게 반감을 가진 이들은 많았으나 정조의 신임과 지원 덕분에 채제공은 무사할 수 있었다. 영의정이 된 1793년에는 화성부 유수직을 겸임하여 수원으로 발령됐는데 이때 다산 정약용과 함께 수원 화성의 축조를 담당하기도 했다. 성의 전체적인 도면은 정약용이 설계했지만 실질적인 업무 총괄과 지휘는 채제공이 맡았다. 당시 다른 업무 때문에 화성에만 신경을 쏟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1795년에 성이 거의 완공되자 정조는 직접 모친 해경궁을 모시고 화성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채제공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여 정조를 맞이했다고 한다. 이렇듯 채제공은 재상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말년에 들어 정조와 갈등을 빚었다. 왕족인 은원군의 처우 문제 때문이었다. 은원군은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인 상계군을 정조의 양자로 들이려 했다가 반란 혐의로 강화도에 유배된 인물이었다. 당시 조선의 법도상 역적은 처형당해야 했으나 정조는 동생인 은원군을 비호했고 나아가 유배해서 풀어주고자 했다. 그러나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역적을 풀어줄 수는 없다며 반발했고 채제공 역시 은원군의 유배 해제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는 정조의 분노를 샀다. 든든한 지지자이자 신임했던 신하인 채제공마저 자신의 뜻에 반대한 사실에 분노한 정조는 1798년에 그를 영의정에서 파직시켰다. 비록 다시 복직되기는 했으나 당해의 채제공은 사직을 청했다. 자신의 청을 거부한 정조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과 더불어 79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놀란 정조는 사직서를 여러 번 반려하며 괴장까지 하사하는 등 그를 말리려 했지만 채제공은 덕망 높은 인사가 자리를 맡아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정조는 사직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를 판중추부사로 임명하고 국가원로 자격으로 필요할 때 정사를 보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렇게 채제공은 판중추부사로서 자문력을 제외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은퇴의 1년 뒤인 1799년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향년 80세의 나이였다. 채제공의 죽음을 전해들은 정조는 매우 애통해하며 그에게 학문을 좋아하고 위엄 있다는 뜻의 문숙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사후 채제공의 시신은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에 안장되었다. 채제공. 그는 23살에 관직에 들어와 79살로 은퇴할 때까지 56년 동안 영조와 정조를 보필하며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가 정계에 진출할 시기에 조선은 서서히 적체되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는 평화로웠으나 붕당 간의 당쟁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조대에 들어 조선은 왕권 강화와 상업 문학의 발전으로 일명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안정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흥의 시기를 만든 데에는 최재공 같은 인재들이 큰 기여를 했다. 세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했으며 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였다. 왕실의 분가인 궁방이 과도하게 토지를 보유하고 은광의 이익을 독점하자 과감하게 개발된 은광의 소유권을 호주에 귀속시켰다.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독점하고 정경유착 등의 무리를 일으키자 극심한 반발을 감수하고 이를 금하는 신해통공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는 조선 후기의 경제가 발전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또한 추천제로 같은 파벌만을 임용하는 폐단을 낳았던 통청권과 자대제 제도를 폐지해 잠시나마 당쟁을 완화시켰다. 비록 독상으로서 정부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하나 이와 같은 체제공의 행보는 강한 확신과 결단력, 과감함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옳다고 생각하면 설령 상대가 왕일지라도 그 의견을 반박했으며 체제공이 섬겼던 영조와 정조는 그의 고든 면모를 높이 평가했다. 영조는 새손인 정조에게 체제공은 사심이 없으며 너에게는 충신이다 라 말하며 그를 중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조 또한 체제공에 대해 무슨 일을 맡아도 주저없이 처리하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굽히지 않으니 실로 불세출의 인물이다 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런 그들의 평가처럼 무수한 반대를 감수하고 체제공이 적폐를 일소한 덕분에 조선은 마지막 번영기이자 평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보, 나라의 폐단을 일소하기 위한 개혁과 그로 인한 성과는 체제공이야말로 조선의 르네상스를 만든 한 축이라 불려도 부족하지 않다.